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원전은 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시공 경험이 30년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94기인 원전을 300기 더 지으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전기가 부족해질 미국이 이제 2050년까지 현재 4배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기가와트의 원전을 짓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미국은 이제 46년간 2기의 원전만 신규 착공했었어요. 즉 원전 시공회사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00기가와트의 원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동시에 18개월 이내로 인허가를 하라 이렇게도 주문을 했죠. 원전 건설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 전기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타원전을 포기하고 지금 원전 확대를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원전으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왜 중국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원전을 이렇게 급하게 늘리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원전을 늘리면 뭐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해도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성을 말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현재 미국 원전은 동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8,000개가 넘는데 33%가 미국에 있고요. 16%가 유럽, 10%가 중국에 있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보면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50테라와트시로 4년 만에 2배가 넘는 전력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460테라와트시면요. 프랑스 전력 수요를 넘어가고 1050테라와트시면은 일본의 전력 수요를 맞먹는 양이에요. 미국만 따로 떼서 보자면은 2022년 20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260테라와트시로 30% 증가하죠. 260테라와트시면 뭐 얼마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미국 전력의 9%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나날이 늘어나죠. 이제 로봇 곧 나오면은 산업 현장에 계속 도입되죠. 그럼 데이터 센터 외에도 산업용 전기와 전기차용 전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수요가. 그럼 미국 전력이 빠르게 부족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이 전기는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조금만 부족해도 블랙아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기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하면은 잦은 정전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료를 올립니다. 뭐 민간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겠죠. 이 전기료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쇼티지가 벌어지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누진 요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도매가로 막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에 그때 텍사스 한파 불었을 때 전기료가 평소 25달러였던 도매 가격이 상한선으로 이제 치솟는 메가와트 시당 5,000달러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미국 전력 시장은요, 10개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40%는 규제 시장이고 60%는 비규제 시장인데 전력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발전 사업자들한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요. 이게 규제 시장. 비규제 시장은 전력 수요가 충분해서 독립 발전 사업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영화에 있어서 평소에는 가격이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경쟁이 있으니까 막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미래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발전 시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뭐냐면 발전 사업자들이 간신히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환경 규제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발전 원가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석탄, 원자력 발전, 이런 원자력 발전도 그때 30년 넘게 거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럴수록 원전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발전 단가가 올라가죠. 석탄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공급으로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들이 장기간의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갔죠.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지금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가 저렴해요. 어느 정도로 저렴하느냐? 석탄보다 저렴하고 원자력보다 저렴하고
LNG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광 육상 풍력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뭐 어차피 사라져야 되긴 하니까 줄어들긴 하지만 발전 단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LNG로 하더라도 이 단가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점점 미국이 잘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발전들을 안 하겠죠. 원자력도 그렇고 LNG 발전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으로 결국 귀결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결국 장악하게 되냐면 중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밸류체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온전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거의 뭐 9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기 태양광에서는.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할수록 미국은 중국에게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를 만들려면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원자력 발전 비용이 원전이 94기나 있는 미국이 26기밖에 안 되는, 보시면요, 한국보다 발전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되니까 발전 단가가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원전이 저렴한 편이에요. 이거를 뭐 한국이 뭐다 미국이 뭐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싸울 게 아니라 원자력만 떼서 비교해 보시면은,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전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미국의 원전은 노후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동률도 떨어지고 밸류체인도 망가져서 유지 비용도 비쌉니다. 왜냐면 민간 사업자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살아 있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밸류체인이 중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 발전으로 들어가는 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밸류체인이 없으니까 결국 또 사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 건설 단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2배나 저렴합니다. 절반 정도죠. 상대로 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가격이 중국도 안 비싸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로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원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의 발전 단가가 보면은 이제 원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설비 가동률 하락도 있고 유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원전도 워낙 노후되었고 수명을 넘긴 것들도 있고, 신규 원전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 단가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 태양광과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발전 단가를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발전 단가 이제 LCOE라고 해가지고 치시면 어떤 비용들이 다 계산되냐면 건설, 운영, 폐기 비용까지 합친 단가로 산정을 하니까, 아, 이게 종합적인 비용이다, 한눈에 볼 수 있구나, 이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가정으로 인해서 오류도 많이 나요. 이 구성하는 조건이 뭐냐면 총 운영 기간. 근데 예를 들어서 30년 수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40년 쓰면은 단가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법이라서 오류가 크게 날 수 있는 거고, 초기 설치 비용, 운영 비용, 연료비, 에너지 생산량, 보조금, 발전 효율, 가동률, 설비 이용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넣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좀 측정하는 데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비 이용률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높게 잡고 고정값으로 둔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점점 내려간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95, 95, 95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당연히 발전 단가가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약간 더 어떤 에너지가 더 유리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추산해서 보면요, 발전원들 중에서 풍력과 지금 태양광은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원전은 계속 줄고 있죠. 석탄도 급격히 줄고 있고 가스가 석탄이 줄어드는 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속도면 이제 미국 발전은 거의 다 풍력, 태양광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경 규제 영향도 있죠. 그로 인해서 2010년대만 봐도 70% 차지했던 게 석탄 발전입니다. 미국에서.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석탄 발전 비용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석탄은 이제 발전원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무탄소인 미국의 원전도 석탄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트럼프가 방치한다면은 원전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발전 단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사장되겠죠.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AI, 전기차, 로봇, 드론 다 전기를 움직이는데 전기를 중국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는데?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타이밍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기가 막힙니다. 마치 알고 있었는데 좀 이제 이렇게 킬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이제 원전으로 가야 되는 정당성을 좀 만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의문의 통신 장비가 있다라고 보도를 해요. 만약에 전시에 이 장치가 킬 스위치 역할을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럼 미국의 태양광이 셧다운 될 텐데 미국은 전력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전쟁 의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게 정당성인 거죠. 그렇다고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거 모두 생산하는 밸류체인을 미국에다가 직접 만들려고 노력도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될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IRA로도 유도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단계는 아직도 이게 한국의 폴리실리콘을 빼고 나면은 중국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죠. 중동 전쟁 이후에 열받은 중동 국가들이 한때 미국에 석유를 팔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벌어졌던 게 오일 쇼크인데요. 그때 유가가 4배나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었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태양광, 풍력으로 다 이제 차지하게 되면은 에너지 주권이 중국 손에 있는 거고 미국은 패권을 서서히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전이 트럼프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바이든은 태양광 풍력이 저렴하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좀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로 좀 유치를 하자 이런 전략이었던 거고, 트럼프는 아예 원전으로 해서 그냥 지켜버리자 이렇게 서로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들도 지금 원전으로 복귀가 한창인데 유럽 자체가 원래 위도가 좀 높고 흐린 날씨라서 태양광 효율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아니면 또 미국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의 보급로가 끊겨도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 보면은 프랑스가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가지고 옆 나라들한테 전기를 수출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400개를 늘린다고 이제 계산해 보면은 세계에 있는 원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짓는 겁니다. 여기에 유럽의 신규 원전도 수주가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걸 다 누가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전 관련 밸류체인이 한국도 간신히 살아남은 상태고 다른 나라는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고 프랑스는 엄청나게 비싼 상태면은 부품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또 쇼티지가 날 만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조선주만 해도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뭐 좋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좋아졌을 때도 조선주만 오르고 기자재 주식들이 안 올랐어요. 뭐 엔진도 안 오르고 뭐 나머지들 자잘자잘한 것도 안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자재 주식들까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 원전도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 주식이 먼저 오르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서서히 찾아내면서 원전에 이런 회사도 들어간대 저 회사도 들어간대 라고 하면서 그 자잘자잘한 부품 밸류체인들이 다 같이 오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제 25년 동안 400개라고 했으니까 25년 정도,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 장기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할 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좀 가격이 한번 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한번 와요. 그때는 여러분도 돈이 없을 거고 아마 뭐 사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겠지만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워렌 버핏 스타일로 들어가는 장기 투자지. 지금 좋다고 하니까 제일 비싼 가격에 딱 잡아서 들어가면 막상 먹어도 생각보다 못 먹는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